네, 청정시대, 청년정치시대라는 약칭이더군요. 계속해서 두 분은 이 코너에 나와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바쁘셨죠? 네. 그리고 양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젊으시군요. 네, 올해 28입니다. 아, 예. 물리적 나이를 여쭤본 건 아닌데, 제가 아시겠지만, 노영희 변호사가 쭉 진행해 오다가, 네네네. 개인 사정으로 제가 요번 일주일만 하는데, 오늘이 출연 마지막이시라고. 예, 예. 네, 저희도 이따 끝날 때 인사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였죠? 오디션 방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 대변인도, 양 전 대변인도 트랩을 밟아서 이렇게 예, 예.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이 됐는데요. 네. 3월 9일에 이제 대선날, 선거날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이제 전 대변인. 예, 전을 그거 알고 지냈습니다. 대변인이 되던 과정이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네, 픽업이 그렇죠. 됐- 나는 네. 국대다라고 하는 이런 오디션 토론 배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즌 2가 계획돼 있습니다. 3월 말 정도면 이제 새로운 대변인이 알겠습니다. 역시 대변인이라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질문을 하면 놓치지 않고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저는 본인의 오디션 방식인지를 물었었는데, 자. 많이들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미 날짜가 꽤 지나서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평가. 우선 이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고요. 아쉽다. 어떤 점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너무나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양 전 대변인. 저희는 내부적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내부 예측이 있었는데 네. 그게 조금 많이 빗나갔죠. 0.7%포인트 차라는 신승을 거뒀는데 네. 저희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 움직임을 보여왔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저희 공직자 자격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 자성의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0.7% 시간. 네. 정치인들이 국민들, 공중, 다중 앞에서 노력한다, 애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실제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확인할 방법이 그리 쉽지 않고요. 그게 너무 판에 박은 레토릭 또는 상투적인 말, 클리셰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젊은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으니까 제발 화법과 문법을 좀 선배들과는 달리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고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하나씩 더 드려도 될까요? 조금 있다가 발언 드릴게요. 네. 우선 조금 전에 홍문표 의원께도 드렸던 질문인데 이거 역시 긴 시간은 하지 말고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로 주창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본부에서도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채택했는데 세대 포일원과 남녀 이른바 갈라치기, 결국은 갈라치기로 됐죠. 이거 실제 선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언론인들께서 이제 갈라치기라고 워딩을 따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언제부터 젊은 세대 2030에게 지지를 받았던 정당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번 대선에서 받아들은 성적표로 보건대 좀 젊은 세대의 주요 이슈였던 젠더 갈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주요한 득표 전략 중 하나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0.7%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까 본인도 신승이라고 했고 다들 주변에서도 야, 휴 하고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쓸어내렸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구조사 득표를 보면 20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몇 %포인트 좀 많았고 남성들의 점유는 윤 후보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확 쏠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득표 전략으로서 효과가 있었는가? 저는 당 내부에서 좀 검토 같은 걸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라면은 그분들을 20대, 30대 유권자들을 좀 더 투표장에 나오게끔 독려하지 못한 게 저희의 실책이지. 네. 이 전략 자체는 유용한 알겠습니다.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대변인께는 현안이기도 하고 많은 댓글에 제가 오늘 지금 많이 소개를 못 드려서 우리 댓글 시청자분들께 좀 송구한데 어제부터 보니까 많은 관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조기 등판론이라고 할까요? 뭐 비대위원장이건 당대표건 또는 뭐 출마, 저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선거 출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묶어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 어떤 소회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봐 주신 거라면은 네. 아직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대위가 꾸려져 있고 이번에 지선은 저희가 아무래도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선의 책임을 수장 역할은 이재명 전 후보가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9개월 동안 그분을 지켜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그 전에 17개 시도에서 그 광역을 15개를 우리가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7개 정도 지역을 이렇게 이번에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지선에 출마하시려는 참천여 분들께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이번에 지선을 좀 이끌었으면 수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수장 역할을 하는 본인들의 선거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겠어요. 복잡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대표는 좀 아직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네. 본인이 뭐 정치적 감이 좋고 결론과 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내리면 확실하게 실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본인한테 시간을 주는 것도 지금 이재명 타이밍에서는 후보를 괜찮지 진짜 않을까? 아끼는 분들이 네. 의견이 조금 나눠요. 정말 아껴서 알겠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나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현명하게 결정하리라 보고요. 자, 양준우 전 대변인께 하나 묻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10대 공약 중에서 첫 번째 청년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기자문답에서도 본인의 강력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론 또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쐐기를 박는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했는데, 자, 여가부 폐지 끝까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밀어붙일 걸로 보십니까? 밀어붙일 걸로 봅니다. 네. 여가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통과 사항인데 국회에서 끝내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도 강행할 걸로 예측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문표 의원님 방금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힘들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는데 현재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에서 아마 협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당선인이 되게끔 해준 1등 공신의 정책을 뽑는다면 아마 그것일 것이다. 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가 드러난 걸 보면 꼭 이게 1등 공신 정책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상당한 무리와 대립이 예상되는데도 굳이 여가부를 폐지해야겠다는 소신을 강력히 밝히는 것은 본인이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얘기는 무조건 지킨다. 뭐 정책이건 공약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건 시장에 가서 한 상인과의 다짐이건 모든 걸 아무튼 나는 시건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그거에 정치적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볼까요? 아니면 정말 역사적 소명을 다 했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직무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당선인 본인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청년 보호자격들이 올려서 관철시킨 첫 번째 안건이기도 했고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조직이 호주제 폐지 이후에 10여 년 동안 본인의 과업을 찾지 못하고 뭐 셧다운제라든지 뭐 게임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건들고 뭐 검열하고 뭐 전혀 뭐 다른 일, 변죽을 올리는 일들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한번 폐지를 하고 가족 그리고 아동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가족 관련 부처로 신설하는 게 맞다라는. 그러면 업무를 재조정하고 업무의 영점을 다시 바꿔서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네. 아, 근데 현재로는 원안 굳이 자체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까지 그리고 어느 한 성, 다른 성의 반대를 무릅써 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성별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전혀 다른 여론 지형과는 다른 얘기고, 여성가족 폐지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한 70% 정도가 되고 여성도 과반수 가까운 분들이 찬성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실례지만 어느 여론조사가 그랬습니까? 사회 여론조사 확인해 보시면 많거든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일 건데. 그거는 팩트 확인이 필요하니까 예. 그건 일단 놔두십시다. 그리고 우리 네티즌이나 확인해 주실 시청자분들 네. 굉장히 서치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자, 이경. 우선은 양날의, 그러니까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네. 칼날. 그러니까 우선은 그때 여가부 폐지 7자 글씨가 나왔을 때 그 시점이 뭐였냐면 네. 2030 남성 지지율이 좀 내려갈 때 하락세일 때였어요. 예. 그래서 여가부 폐지 7부차 올리고 이준석 대표 SNS 이틀 걸렸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 대해서는 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예산 같은 게 정책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아니고 폐지라고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때 지지율은 받았으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조직법도 걸려 있지만 네. 지금 지구상에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 추진 국가가 193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요, 독립 예산, 그러니까 독립 정책, 성평등 부서로서 있는 것이 160개국이에요. 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비정부 부처라든지 산하위원이 점점점 세계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윤석열 후보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그게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조금 맞지 말씀을 않아요. 압축 아니 정리해 그러니까요. 주실까요? 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것은 추진하고 있으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면 당론으로 확실히 부결시킬 그런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그런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회를 바라볼 때 당론으로 무조건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네. 그래도 시작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하는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 새 정부에서 국민들께 이러이러함으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적대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겠다. 좀 이해를 구하는 기회는 드리자. 그렇죠. 이거 그리고 논란을 일으킬 결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대결로 가는 거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조직법은 아니 근데 설득이 안 되면은 안 되면? 민주당에서 표를 거기에 줄 수 없으면 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과 그때는 이미 이제 법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되겠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에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경 전 대변인의 얘기에 대한 우리 양 대변인 입장은 민주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이제 소신 투표를 보장한다고 하면야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아까 홍문표 의원과 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자, 청와대 개혁 방안을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거 아까 뉴스픽 시간에도 스트레이트 뉴스는 전해드렸는데 민정수석실 폐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이 전 대변인부터 얘기를 듣죠. 민정수석 역할이 네. 어찌됐든 간에 검사, 그러니까 5대 사정기관이잖아요. 검찰, 경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그런데 이것을 아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대책을 좀 제시하고 폐지하겠다.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것이 폐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약간 아마추어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시는데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검사의 인사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불편했던 심기를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표출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든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던 곳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하고 과제를 엄청 많이 남겨둔다. 네. 그리고 국민께 계속 논란만 일으키는 것들.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주제도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 기능은 어떻게 쪼개겠다라는 청사진을 이미 다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인사수석실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것이고, 검증 관련된 거라든지 범죄 관련된 것들은, 사정 관련된 것들은 검경에서 나눠 가질 것이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민주적 통제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정기관들을 움켜쥐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의 민주적 통제는 그런 권력에서 사정기관들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저희의 통- 민주적 뭐- 통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검찰 그 예산도 가져간 것. 또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찰도 뭐 이걸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서도 이제 폐지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이 이제 3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만 봐도 검사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검찰 조직이 아예 정말로 그 독립적인 기구로 네. 청와대를 능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무섭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첨언. 지금 100분 토론이 아니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조금 짚어야 되니까 예. 양 전 대변인의 입장은 아까 충분히 짧게 잘 정리가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임성애 시청자분님께서 검찰공화국 아웃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지켜보자 이런 견해도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 댓글이 이렇게 활성화된 프로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계속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청정시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자, 박지현 씨로 대표되는 여성활동가를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비대위 활동, 특히 윤호중 의원의 유임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함께 묶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가 잘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우선은 청년이 많다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의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기초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30% 정도 채워지긴 했는데 대부분 비례인 거고, 네. 기초단체장이 3.5%, 광역단체장은 지금 여성은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선을 앞두고. 그리고 의회 다당제를 지금 3인 선거구로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왜 또 우리가 이 얘기를 더 하냐, 이제 청년 문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40세 미만의 광역 의원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초원도 6.6%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대 미만은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몫을 27%를 다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는 채워야 되는데, 이런 과제들이 지금 남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많이 왔다 갔다 말씀하시기가 하니까 조금 힘든 입장이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 계신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되신 분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때로는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남의 당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양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대위 개편, 그리고 새로 이 면면을 채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청년분들이 많이 비대위에 실제로 위원으로 혹은 한 분은 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절반가량이 지금 2030이잖아요. 보기 좋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실제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분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장이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 인선에 참여하시게 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실제로 그분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예. 정작 그 조화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같이 보내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과연 자신을 추천해준 인사에게 독립적으로 비판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고개가 조금 갸웃거리긴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서 우리가 좋아 보낸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는 저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 비판하신 분들은 저는 그 부분 저도 비판했습니다. 그걸 왜 비판합니까? 부모님 그 돌아가신 비판한 분을 비판했다. 비판했다. 그럼요, 아니, 그 죄는 죄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화 하나 보낸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매정하게 할 거면은 같이 자기의 인사 추천권자에게도 동일하게 매정하게 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러지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다. 두 분이 아주 명콤비셨군요. 이 청정시대에서. 왜 인기 있는 코너인지 대충 바로 알겠어요. 한번 진행해 보니까.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뜬 것은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딱딱 밝히는 것이 이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 자체가 그동안에 안 보였던 네. 행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의도 생활을 전혀 안 했고 사실관계를 주로 다투는 검사였고 그래서 명확 단쾌하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뭐 아니고 그날 일요일 날 기자 문답도 보니까 뭐 인수위 뭐 분과위원장 몇 명 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는데 도중에 딱 끼어들면서 그 숫자는 대통령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24명이다. 이렇게 딱 바로 팩트를 기자한테 알려줘 버려서 질문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뭐 잘 못 보던 장면이기도 했고 기자들이 일단 팩트 공부를 안 한 것은 1차적으로 기자 책임이긴 합니다. 그런 건 알고 물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뭐 저런 게 어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잠시 들긴 했어요. 다만 맺고 끊는 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조곤조곤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꼭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충고의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양준우 전 대변인이 아까 민주당 비대위에 관한 평가를 하면서 2030들이 얼마나 발언권을 잘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운용의 문제이자 중요한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선거 때까지 뭐 80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될지는 좀 더 두고 보겠고요. 청정시대가 계속 되는 코너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의 이 핫한 걸 보니까 전 좀 아쉽기도 했고 우리 양 전 대변인 그동안 선거 치느라고 애 많이 썼는데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토론 배틀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새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아마 어떤 형태로든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소임을 마치고 취업을 하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취업이라뇨? 어디? 이제 뭐 28이니까 생업? 첫 직장을 생업. 갖기에 적당한 나이다. 국민의힘 말고 생업이다 이 네네. 말씀이죠. 그리고 돌아가야죠. 요즘 일자리 힘들다는데 취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경 전 대변인은 계속 나오시는 거고? 네, 저는 취업 네. 조금 흔히 보는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짧은 코너 시간이었지만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수선하고 말이 겹치기도 했는데 제가 일부러 놔둔 점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송구스러운 거는 댓글 소개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최근 이재명 비대위, 이재명 역할론을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3월 15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